제가 그 에러 커렉션 코드에 관련돼서 수업을 하다가 그 중간에 멈췄는데, 예, 그래서 그때 했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일단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먼저 시작을 했던 건 뭐였냐면, 고전적으로 보통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레퍼티션 코드라고 해서 뭐 0이라는 정보 또는 1이라는 정보를 볼 때 그냥 한 비트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두 비트를 보내면 저희가 뭐 물론 이건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일단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두 비트를 보내면 한 비트를 보낸 것보다 적어도 에러가 발생했을 때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컬렉션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에러가 그, 3개 정도는, 저 비트가 3개는 돼야지, 그래야지 그 중에 하나가 바뀌었을 때 나머지 2개가 안 바뀐 걸 보고, 그래서 아마 그 바뀐 애가 그 에러 비트일 거라고 그걸 추정을 하고 저희가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9비트만 가면은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커렉트 못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을 보통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저기에 저희가 더 많은 비트를 쓰면 쓸수록 하나의 논리적인 비트를 나타내는데 여러 개의 비트를 쓰면은 그만큼 에러를 보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감지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크리티컬하다. 그리고 에러의 확률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몇 비트를 쓸지는 사실은 그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또 무작정 그대로 길어지면 안 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러의 확률과 예, 그러니까 그 값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에러를 궁극적으로 허용할 건지까지 다 그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몇 비트짜리를 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고전적인 그 암호 그 오류 정정 부호의 그냥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 000이라든지 112를 할 때 요거를 각각은 얘들은 그 물리적인 실제 존재하는 비트들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얘가 나타내는 값은 0이라는 대표적인 값 하나 또는 1이라는 대표적인 값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보통은 논리적인 비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비트라고 예, 그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은 제가 이런 0이라는 정보 또는 1이라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어떤 비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코드워드라고 부르고 진짜로 제가 보내고 싶었던 그러니까 정보는 보통 메시지라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일반 고전적인 코드 이론을 좀만 더 리뷰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양자 오류 정정부 그러니까 양자 회로에서는 이런 오류를 정말 이런 개념으로 다 그 검출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일단 어떤 종류의 에러를 저희가 일단 가정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 그 고전적인 것처럼 한 비트만 만약에 플립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의 이런 개념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그 처음부터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정보를 인코딩 할 때 그냥 하나의 큐빗을 향해서 이렇게 A0 더하기 B1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와 같은 레퍼티션 코드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거를 논리적인 비트 하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트 제로, 그다음에 논리적인 비트 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큐빗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인코딩은 사실 되게 단순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이를 이런 값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사실 이렇게 단순한 회로가 이 하나의 물리적인 큐빗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스테이트를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이루어진 그 논리적인 큐빗의 중첩 형태로 예,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저희가 여기 현재 저장되어 있는 사실 중요한 정보가 중첩 정보잖아요.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깨뜨리지 않고 저희가 실제 어느 비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전히 그 가정은 그거죠. 하나의 큐빗에서만 에러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큐빗마다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꽤 낮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그럴 경우에 이 중에 하나가 그 플립이 됐다. 근데 보통 이렇게 플립되면은
첫 번째 스테이트에 뭐 예를 들면 가운데 큐빗이 플립이 된다고 할 때 이럴 때 첫 번째 양자 상태에 비트만 플립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플립된다는 얘기는 얘도 또 동시에 플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플립이 되면 되게 이상한 중첩 상태가 나올 텐데 그럴 때도 저희가 양자 중첩을 컬랩스 시키지 않고 여전히 얘를 커렉트 할 수 있냐? 아니면 일단 첫째 감지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커렉트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저희가 패러티를 측정하는 그 회로를 구성한다면 이거를 얼마든지 저희가 감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커렉션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고전적인 이런 고전적인 코드였다면 당연히 세 개를 다 일일이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 간의 비교로 시작을 했을 텐데 양자 상태에서는 걔네들을 측정하는 순간 다 컬랩스해야 되니까 더 이상 중첩도 없어지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주 재밌게도 이런 그 패러티를 측정하는 개념에서는 얘네들을 굳이 컬랩스를 안 시켜도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성질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저희가 패러티 체크를 해주는 그런 회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패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런 비트를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들의 패러티를 측정하면은 저희가 어떤 값을 얻겠죠. 뭐 10이라든지 00이라든지 그런 값을 얻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저희가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 증후군 뭐 그런 표현 쓸 것 같은데 저는 심텀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어쨌든 에러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신드롬을 가지고 저희가 거꾸로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걸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뭐 꽤 많은 그 것들이 커버가 된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여전히 약간 미싱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자 상태는 그냥 앰플리튜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도 존재하지만 페이스도 대단히 중요한 인포메이션, 사실 앰플리튜드 정보만큼 페이스 인포메이션도 중요한 정보라고 했었죠. 왜냐면 제가 그때 베이시스를 바꿔보면은 사실 페이즈가 바뀌는 거가 다 그 앰플리튜드 변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까지 저희가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클래시컬한 경우에 사실 이거는 일종의 앰플리튜드가 바뀐다? 아니면 그냥 비트가 바뀐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페이스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0 플러스 B1이었는데 A0 마이너스 B1처럼 그렇게 그 페이스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비트 플립 에러를 그때 모델링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주어진 양자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X 게이트를 가한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거에 약간 대응되는 개념이 Z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보통 비트를 플립하진 않고 그 앞에 붙어 있는 페이스만 플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Z 게이트가 원하지 않게 가해졌을 때 그걸 어떻게 검출할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저희가 이미 많은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페이스를 어떻게 측정하냐?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티베이션이 뭐였죠?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보통 접근 방법이 뭐였죠? 하다마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꽤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중간에 페이스가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그 페이스가 바뀐 걸 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0 또는 1의 베이시스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다 0에다가 하다마드를 가해서 뭐 0 플러스 1, 뭐 일단 노멀라이즈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1을 하다마드를 가해서 0 마이너스 1을 먼저 해놓은 상태라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저희가 어떤 Z와 같은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뻔히 아는 게 얘 같은 경우에 0-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이거를 다시 저희가 여기다 하다마드를 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Z라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저희는 0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0이 될 걸 아니까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그런 레퍼티션 코드의 개념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인코딩, 그러니까 요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중간에 막 뭔가 에러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놔두다가 마지막에 측정을 하기 전에 다시 이거를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그런 패러티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레퍼티션 코드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얘를 보통 만드는 방법은 마치 저희가 앞에서 했던 그 비트 플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풋사이를 예를 들면은 뭐 알파 제로 더하기 베타 1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럴 때 얘를 일단 저희가 레프티션 코드 형태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0이랑 또 0을 놓고 그다음에 이거의 값에 얘가 0일 때는 이게 확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0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1일 때는 1이 되도록 확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0이 그러니까 얘가 또 0이 되면 얘가 0이면은 얘도 여전히 0이고 얘가 1이면 1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는 알파의 000 더하기 베타의 111 형태가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세 개의 그 비트 중에 하나라도 얘가 플립이 됐는지를 그러니까 비트가 아니라 그 페이스가 플립이 됐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다 여기다가 하다마드를 정렬적으로 이렇게 가해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제 이 양자 상태가 알파에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저희가 그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 스테이트라고 썼고 얘를 보통은 마이너스 스테이트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얘가 첫 번째 비트는 플러스 첫 번째 비트가 아니라 첫 번째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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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에 갑자기 원하지 않는 Z 게이트가 뭐 게이트로 그랬지만 실제는 에러죠. 그래서 이런 애가 그 작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작용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검출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이 와중에도 저희가 여기다 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쭉 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패러티 체크 여기서 이거를 하고 뭐 요거다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신드롬을 측정하고 두 번째 신드롬도 마찬가지로 뭐 첫 번째랑 뭐 세 번째 사이에 이런 식의 그 패러티를 측정해 주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세 개의 큐빅 중에 어디에서 그 페이스 플립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대응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는 항상 얘가 비트 플립만 일어나고 어떤 때는 항상 페이스 플립만 일어나게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에러라는 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트 플립만 따로 그 커렉트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 플립만 따로 커렉트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게 코드인데 그걸 동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까지 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뭐냐면 원래 그 고전적인 에러 커렉션 코드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 캐스케이드 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저거를 같이 보면은 뭐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일종의 0 플러스 1, 그 다음에 0 플러스 1, 그리고 0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애에서 사실 이제는 그러면 저희가 이 첫 번째 큐빗 또는 두 번째 큐빗, 세 번째 큐빗에 페이스 플립이 일어나면은 디텍트 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근데 얘네 자체가 요 뒤집히는 건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네의 큐빗이 뒤집히는 거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애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는 안 적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트 플립을 측정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개를 다시 확장을 해가지고 얘들을 000 그다음에 더하기 111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3개 큐빗짜리였는데 요 하나의 큐빗을 나타낼 때 얘를 다시 마치 논리적인 큐빗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하나의 논리적인 큐빗을 나타내는데 3개의 큐빗, 또 얘도 3개 큐빗, 얘도 3개 큐빗 해가지고 총 9개의 큐빗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빗 플립도 감지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플립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논리적인 제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코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1이라는 논리적인 큐빗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코딩을 해주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애를 다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개념이죠. 먼저 그 페이스 플립에 대해서 저희가 감지할 수 있도록 먼저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원래는 물리적인 큐빗이라고 생각했던 애를 다시 논리적인 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3개의 물리적인 애로 써서 궁극적으로는 9개로 이루어진 이런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를 만들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플립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요 3개 큐빗에 대해서 신드롬 메저먼트를 2개, 뭐 신드롬 큐빗 같은 거를 2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드롬을 측정하기 위한 보조 큐빗을 2개를 추가를 해서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빗플립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페이스 플립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얘는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은 그 회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9개가 쭉 오잖아요. 이 첫 번째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을 나타내는 이런 애들이 오면은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의 이 파트를 측정하니까 여기서 약간 하는 게 여기다가도 각각의 다 하다마들을 다 가요. 그러니까 총 9개의 하다마들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3개의 그 3개가 동시에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신드롬을 측정하게 그 2개, 그러니까 얘도 여기 하다마다 잔뜩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그러니까 뭐 3개 큐빗짜리 컨트롤을 가진 이런 낫 게이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보통 저희가 2개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토플리 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n큐빗 토플리 게이트라고 부른다고 시험 문제도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의 3개짜리를 동시에 해주면은 그러면 얘가 페이스 플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캐스케이드 돼 있는 이런 코드 형태가 된 다음에 사실 여기에다가 하다마들 이렇게 가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잘 되냐? 사실은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따져봐야 되는 거긴 하고 그래서 에러 커렉션 그러니까 양자 에러 커렉션 코드를 보통은 만들 때 지금은 제가 고전적으로 만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좀 기반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양자 에러 커렉션 코드를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프레임을 또 따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뭐 깊이 들어가진 않고 그냥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잠깐 언급하고 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 정도로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전히 이거가 잘 안 와든다 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코드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빗플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렉트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까 저희가 그 빗플립 빗플립만 위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3개 그러니까 뭐 임의의 풋사이가 들어왔을 때 얘를 뭐 0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레프티션 코드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뭐 알파 00 더하기 베타 111 근데 이거는 인코딩 된 상태에서는 쭉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중간에 디코딩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하려고 하면은
그럼 인코딩된 상태에서는 사실 인코딩이 돼 있다는 거는 정보가 좀 약간 셔플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그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인 알파 제로 더하기 베타 1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직접 어떤 게이트를 가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 이거를 어떻게 디코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중첩 상태를 깨지 않고 디코딩을 쉽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꽤 재밌는 게 예,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 값이 그러니까 0 또는 1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언제 0이 되냐면 얘네 둘의 패러티가 같으면은 0이 되고 패러티가 다르면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아, 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큐빅 간의 패러티를 측정해 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도 패러티가 제로고 얘도 패러티가 제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는 어 그 그러니까 뭐 예, 그러면은 저기 에러가 전혀 안 일어난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요 패러티와 요 패러티의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0 패러티였는데 요거는 1 패러티였다. 하면은 저희는 얘가 사실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마지막 큐빗이 다시 요 상태를 갖기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 이렇게 이거를 일일이 다 고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얘와 얘가 동시에 1일 때만 요거를 플립해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이거를 실제로 플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페르티를 측정했을 때도 1이 나왔고 요 페르티를 측정했을 때도 1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요 첫 번째 애가 나머지 두 개랑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얘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를 바꿔주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그 페널티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페널티가 안 다르면은 그럼 얘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저희가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요게 그러니까 얘 페널티가 나머지 두 개와 다를 때만 얘를 한번 뒤집어 준다. 그 다음에 얘들은 그냥 컬랩스를 시켜버리면은 그럼 저희는 원래 상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식의 약간 복잡한 형태로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더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약간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여기 있는 각각의 세 개짜리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요런 식의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런 상태에다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페이스 플립의 디텍션하는 그런 코드 그러니까 회로를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페이스 플립을 디텍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인 스토리가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9개의 큐빗을 연결해서 한 거를 저희는 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컨캐터네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피터 쇼였죠. 예, 그래서 예, 보통은 이거를 라인 큐빅 코드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쇼 코드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사실 보시면 피터 쇼가 그 양자 컴퓨터의 그 발전에 정말 지대한 공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혼자서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에러 커렉션까지 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자 컴퓨터를 한다는 게 좀 말이 되는 예,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아, 이게 녹화되기 전에 나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 끄고. 그, 예, 그래서 지금 뭐 저거는 되게 개념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저게 아주 효율적이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그 개념은 저희가 비트 플립이랑 그 다음에 페이스 플립,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정말로 저게 최선이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많은 물리적인 큐빗을 사용하면은 그만큼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예,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찾아낸 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5개 큐빅까지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빅을 하나하나 더 넣을 때마다 비트 플립도 하나씩 더 많이 측정을 해줘야 되고 페이스 플립도 더 많이 측정을 해줘야 되는 약간 그런 그
뭐라 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에 미니멈이 얼마냐 했을 때 5개짜리가 있고 근데 그 5개짜리보다는 5개짜리는 사실 약간 좀 습관적인 그런 면도 좀 없고 많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나왔던 거는 7큐빗짜리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뭐 뒤에서 설명할 CSS 코드라는 예, 그런 개념을 예, 보여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좀 하려면은 저희가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다시 고전적인 선형 코드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형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코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다 디지털 비트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그러니까 코드도 저희는 일종의 벡터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벡터에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뭐 지금 저희가 양력하게 서 다루는 그런 것처럼 뭐 그냥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0 아니면 1, 뭐 그렇게만 되죠. 그래서 바이너리 값만 그 컴포넌트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코드라고, 예, 아니, 그러한 벡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도 여전히 약간 벡터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 벡터들 간의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생각하는 연산의 형태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선형대수를 다루려면 아니면 예, 선형대수를 다루려면 결국엔 덧셈하고 곱셈을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뭐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 덧셈을 하면은 뭐 이게 그 이진수가 몇 비트짜리 그러니까 자릿수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다 덧셈이 계속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독립적인 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0 또는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뭐 0, 결과는 0 또는 1밖에 안 되게 예,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일종의 모든 덧셈은 모듈라 2가 결국엔 적용된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덧셈이랑 사실은 XOR랑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비트짜리, 그러니까 2비트가 아니라 3비트짜리 연산에 대해서는 덧셈하고 그 XOR가 그냥 같기 때문에 경우에 따르면 그냥 XOR 형태로 많이 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곱셈 역시도 일단 뭐 곱셈 자체는 정의가 되는데 뭐 예. 근데 곱셈도 여전히 해봤자 뭐 0 아니면 1 그러니까 0 또는 그러니까 0 또는 1을 서로 곱해봤자 0 또는 1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코드워드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 예를 들면 그 고전적으로는 0이라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000이라는 뭐 이런 걸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세로로 쓸게요. 뒤에서 세로로 쓸 예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000이라는 이런 벡터를 일종의 생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1이라는 이런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111이라는 이런 그 벡터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렇게 뭐 000 또는 111 이런 애들을 코드워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페르텍 매트릭스라는 걸 설명할 텐데 일단 그거는 이 예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 코드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3일 코드, 뭐 아니면 여기처럼 뭐 6이 코드, 뭐 이런 노테이션을 좀 쓰는데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여기다 그 잔뜩 3개의 비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요 2개의 코드워드만 제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딱 2가지밖에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정보라는 건 사실 1비트의 정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얘를 보통은 n 그러니까 요거가 몇 개의 비트로 이루어진지를 보통 n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코드워드의 개수에 따라 그러니까 구분 가능한 코드워드의 개수에 따라서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비트의 수를 저희가 보통은 k라는 그 노테이션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n, k라고 쓰면은 이 얘기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3,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저희는 3일 코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어, 예를 들면 한 이런 종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00, 000, 이런 애를, 예, 이런 코드워드랑 그 다음에 000, 111 이런 코드워드랑 그다음 111, 000, 그 다음에 111, 111, 뭐 이런 식의 이 정도의 벡터로 6개의 길이를 가진 코드워드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를 쓰겠다 하면은 적어도 제가 구분 가능한 옵션이 4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로 나타내는 정보는 사실은 2비트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면 00에 해당하는 애고, 그다음 얘가 01에 해당되는 애고, 10에 해당되는 애, 11에 해당되는 애가 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비트의 수가 n개가 6이고, 그다음에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총 비트의 길이가 k개니까 k가 2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6이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노테이션을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코드에서 그러니까 클래시컬 코드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약간 좀 포멀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정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제가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냐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통 코드 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코드 워드를 항상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코드 워드를 생성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제너레이터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얘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는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인데 얘를 제가 111이라는 이런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저는 여기에 사용된 그리고 얘는 지금 31 코드짜리인데,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제가 모든 가능한 코드워드를 어떻게 생성하냐?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제가 그 0이라는 벡터를 곱하면은, 이거를 컬럼 벡터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그 행의 개수가 그냥 1인 그런 컬럼 벡터라고 생각하시면은, 뒤에다가 제가 0을 곱하면은 그럼 얘는 당연히 000이 나올 거고요. 그에 비해서 뒤에다가 1이라는 이런 컬럼 벡터를 곱하면은 그럼 11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코드 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경우에는 여기가 111, 000, 그다음에 얘를 000, 111 이런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얘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요 세 번째 매트릭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 G에다가 제가 0, 1을 이렇게 그 곱해서 다시 생성해 보면은 그럼 얘는 그냥 한마디로 2 곱하기 이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그 매트릭스의 곱이라고 생각할 때 요 뒤에 컬럼 벡터가 곱해지면은, 그럼 컬럼 벡터가 나타내는 각각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요 열 벡터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열 벡터, 얘네들을 얼마의 비중으로 합칠 거냐, 그러니까 얼마의 비중으로 더할 거냐,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얘가 뭐 곱하기 0이니까 얘는 전혀 컨트롤이 없고 그냥 요것만 튀어나온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0, 11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111에 해당되는 그 코드를 찾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제가 그 11이라는 이런 컬럼 벡터를 곱할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얘와 얘를 같은 비중으로 더하라, 그 뜻이니까 얘들을 그냥 2개의 컬럼을 다 더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포멀리즘을 계속 확장을 한다 보면은 항상 어떤 주어진 코드가 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패러티 매트릭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에러 커렉션 코드를 하고 나면은 아까도 봤듯이 어, 저희가 그 3개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 중에 어느 비트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패러티를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저희가 수학적으로 쉽게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면 다시 이 3일 코드로 돌아가가지고 이 3일 코드의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디텍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000 또는 111인데, 근데 저는 뭘 알고 싶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비트에 그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비트에 에러가 생겼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애를 좀 얻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이게 첫 번째 비트를 저희가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가 01이라는 어떤 값을 얻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가 만약에 플립이 됐을 땐 10이라는 값을 얻고 싶고, 뭐 세 번째 비트가 플립이 됐을 땐 11이라는 값을 얻고 싶으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추가적인 매트릭스 하나를 정의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가 나타내는 건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세 개의 컬럼이 있을 때 이거 각각의 비중을 얼마를 하겠냐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첫 번째 비트가 플립이 된 거를 디텍트하고 싶다는 얘기는 첫 번째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0일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이 0일이 되게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비트만 1일 때 제가 10이란 값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두 번째 컬럼에다 0일을 쓰고, 마지막에 만약에 여기가 00인데 여기만 1인 경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1이라는 이런 인코딩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비트만 1일 때 당연히 이게 그냥 01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패러티 측정한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이게 매트릭스가.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보통은 H라고 쓰고 얘를 패러티 책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패러티 책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것만 아닌 게, 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11이라는 이런 코드워드,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코드워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방전과 같은 에러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시작했던 뭐 코드워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X라고 쓸게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코드워드인데 여기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에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뭘 알고 싶냐면, 이거 전체에다가 뭔가 패러티 매트릭스를 곱했더니 첫 번째 큐빗에서 에러가 일어났어 하는 이런 식의 딱 결과가 나오길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제가 방금 전에 이 패러티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때 몇 번째 큐빗에 에러가 났는지를 이 값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는 뭘 알고 있냐면, H에다가 2를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그 인덱스 정보가 나올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패러티 매트릭스를 여기 저희가 실제로 받는 거는 요거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합쳐져서 그 결과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거는 이거와 이거 두 개가 더해진 이런 벡터를 받았을 때 여기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패러티 매트릭스를 적용하면은 실제 요거에 해당되는 그 어떤 에러 신드롬만 얻을 수 있게 그런 걸 원한다 하면은, 얘가 거꾸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hx 더하기 he가 얘와 같아야 되니까 패러티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코드워드 사이에 곱은 항상 0이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티 매트릭스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관점에서 얘를 기술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그 62 코드 같은 경우에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너레이터는 뭐였냐면은 결국에 이게 111, 000, 그다음에 001, 111,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국에 제가 코드워드를 생각한다는 거는 뒤에다가 여기다가 뭐 00 또는 10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결국에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저희가 새로운 코드워드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요 컬럼과 요 컬럼의 선형 조합으로 항상 코드워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 그 패러티 매트릭스가 만약에 이게 제가 요 G를 다르게 써서 컬럼 벡터 G1과 컬럼 벡터 G2, 그러니까 얘네 각각을 컬럼 벡터 G1, G2라고 나타냈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H에다가 G1에다가 H를 곱해도 0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B2에다가도 H를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오는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제가 H를 가해도 0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뭐라고 쓰냐면 페러티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와 페러티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서로 항상 0이 돼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은. 좀 말이 그러니까 좀 많긴 한데 그, 페러티 매트릭스와 그러니까 페러티 매트릭스의 목적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에러가 포함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에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신드롬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매트릭스가 페러티 매트릭스고요. 그런데 그 페러티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그리고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여기서 뭐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다가 뭐 간단한 그러니까 저희가 K 디멘션을 가진 모든 경우 뭐 00부터 뭐 11까지 뭐 그러니까 000부터 111까지 다 넣었을 때 그때 저희가 정의하는 그 모든 코드워드를 다 하나씩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랑 페러티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컬럼에다가 얘들을 한 번씩 다 곱했을 때 다 0이 되도록 하는 그 조건. 그게 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페러티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 관계가 뭐 딴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한 걸 그냥 수학적으로 약간 추상화시켜서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정의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6차원짜리 그런 그 벡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코드워드가 아니면 모든 가능한 조합은 2의 6승계가 존재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한 4개만 뽑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걸 4개만 하냐? 뭐, 여기에 K 값을 늘리기 위해서 뭐 64개 중에 뭐 32개까지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에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해밍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그 3비트짜리 그 코드 그러니까 고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레프티션 코드 얘기하면서 3비트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어떤 한 비트에 에러가 생겼을 때 적어도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서 걔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어떤 벡터들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거리라고 하는 거를, 이런,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 코드 쪽에서는 그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인 벡터들은 저희가 두 개의 벡터의 차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의 뭐 각각의 컴포넌트의 제곱에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도 그냥 0 또는 1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 간에 그 몇 개의 비트가 값이 다른지 그냥 걔네들의 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가 해봤자 기껏해야 0 또는 1밖에 안 되니까 걔네들의 제곱 더하기 뭐 다 해봤자 그냥 그 몇 개의 비트가 차이가 나냐 그 개수랑 무조건 같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스퀘어 루트를 띄우진 않아. 보통은 저희가 그 제곱의 합 더한 다음에 걔가 제곱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선형 공간에서의 거리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을 한다면 걔 제곱근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제곱근 하지 않고 그냥 그 몇 개의 비트가 다른지 그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거리를 정의하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개념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000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코드 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111이라는 코드 워드가 저기 어디쯤에 떨어져 있는데 그럼 얘네 간에 뭐 약간 그 추상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000에 해당되는 어떤 노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로부터 한 비트만 플립이 된 뭐 이런 비트 그러니까 100이라는 애가 있을 때 얘를 마치 공간상에
이런 새로운 어떤 노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두 번째 비트가 풀이됐다. 그러면은 얘는 010인데 여기도 마치 이런 어떤 그 공간상의 새로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그리고 얘가 만약에 또 그 마지막 비트가 플립됐다. 그럼 마치 이게 3차원 공간의 새로운 점, 예, 뭐 이런 점쯤에 해당돼서 001이라는 뭐 이런 점에 대응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그럼 이 첫 번째 중간 비트가 한 번만 바뀐 경우에 이렇지만 그 다음에 앞에 비트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 110 이런 식으로 매핑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가운데 비트가 또 바뀌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서 이거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리가 2짜리인 그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가겠다. 예. 그러면은 세 번째 비트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비트가 바뀌는 건 계속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속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바뀌면은 10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까지 가는 게 가운데 비트가 바뀌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011 뭐 이런 지점이 되고, 이렇게 생긴 일종의 그 정육면체? 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더 거리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요거 아니면은 요거. 요게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코드워드예요. 근데 중간에 얘가 막 전달이 되다가 에러가 생기면은 이 중에 하나의 점으로 가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받은 값이 요 점에 해당된다. 그럼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런 거를 이런 3차원 공간의 어떤 그 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코드워드에 가깝냐 아니면 요 코드워드에 가깝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상으로선 당연히 봐도 그러니까 이 점은 그 뭐 반경으로 따지면 당연히 요 점이 훨씬 더 가까운 점이 되는 거죠. 얘보다는. 예, 그래서 그 결국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 두 개 코드워드 간에 거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그 기하학적인 완전 그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식의 막 N차원의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거리를 그냥 비플립의 그러니까 비플립의 개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비트가 몇 개의 차이 난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요 코드워드랑 요 코드워드 간의 거리의 차이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이 그 코드워드 두 개 사이에 저희가 여기에 임의의 그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거리와 얘 사이의 거리가 1 차이가 나면은 저희는 무조건 커렉션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요걸로 시작했는데 여기로 가면 2 차이가 나면은 얘는 커렉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코드워드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코드워드가 두 개니까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까처럼 네 개라든지 아니면 뭐 무수히 많은 코드워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걔네들 간에 뭘 따져야 되냐면 미니멈 디스턴스를 따져야 돼요. 맥시멈은 아주 멀리 떨어질 수도 있는데 미니멈인 애들이 결국에는 가장 문제인 게 걔네들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걔네들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얘는 1,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저희가 커렉트 할 수 있는 최대 멀리 떨어진 애는 하나 떨어진 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앰비규어티가 존재하는 거죠. 누구로 가야 될 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코드를 쓸 때 아까 n, k까지만 쓰는 걸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n, k, 그러니까 그 코드워드들 간의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거리까지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얘가 뭘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값이 만약에 2t 플러스 1에 해당된다면 저희가 최대로 그 커렉트가 가능한 비트의 거리수는 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일반적인 그 고전적인 고전적인 그 클래시컬 그 선형 코드의 그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까지 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당연히 에러 커렉션 그러니까 코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이걸 얘기했던 가장 큰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어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까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왜냐면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인사이트까지 얘기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CSS 코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랑 모티베이션이 연결되냐면 저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해밍 코드라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해밍 코드에 일단 그러니까 해밍 코드는 뭐 코드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코드의 길이를 막 늘릴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화시켜 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페러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3 곱하기 7자리를 줬잖아요. 저에겐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신드롬 측정은 최대한 그러니까 작게 해서 최대한 많은 애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세 개의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신드롬은 총 7가지가 가능하겠죠. 000은 그 에러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총 7개의 다른 위치에서 에러가 나타나는 것을 찾기 위한 이런 패러티 매트릭스를 저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하죠. 그냥 이 위에서부터 읽으면 00이니까 1, 2, 3, 4, 5 그런 식으로 그냥 10진수를 이진수로 그냥 인코딩한 거에 불과한 거죠. 자, 일단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히려 어떤 새로운 코드를 만들 때 그 제너레이터를 먼저 만들 것이냐 아니면 패러티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거는 패러티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고 얘와 그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그 다음에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를 찾는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의 모든 칼럼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선형대수를 저희가 배울 때 배우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임의의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은 이 행렬에다가 곱했을 때 0이 되는 이런 벡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물론 모든 값이 000이면 당연히 0이 되는데 그런 종류의 벡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컴포넌트는 0이 아닌데 주어진 행렬에다 곱했을 때 0이 되는 벡터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커널 벡터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널 벡터 부르긴 하죠. 널 벡터가 사실 영영정인에도 가끔씩 널 벡터라고 불러서 사실 구별이 약간 좀 애매한데 근데 여기다 곱했을 때 0을 만들어주는 그런 벡터들을 저희는 보통 커널 벡터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그 커널 벡터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요런 애가 0을 만들었고 요런 애도 0을 만들었으면은 저희는 여기다가 x1 벡터 더하기 x2 벡터 더해서 해도 0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커널 벡터들끼리는 그러니까 리니어 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걸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커널 벡터 스페이스 또는 뭐 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커널 스페이스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거기 존재하는 인디펜던트한 그런 그 베이시스를 잡으면은 그럼 걔네들이 그 좋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되겠죠. 예, 뭐 거기까지 약간 뭐 선형대부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은 꽤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그 CSS 코드를 얘기할 때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요 이게 그 두 개 행렬을 곱한 건데 저희가 이거 전체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0이 되겠죠. 하지만 얘를 트랜스포즈 한 거는 GT 곱하기 HT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를 그 패러티 매트릭스로 생각하고 얘를 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생각하는 그런 코드 워드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코드의 듀얼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장하게 설명한 이유가 저는 그 CSS 코드에서는 사실 저 해밍 코드의 듀얼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해밍 코드에서는 이게 그 페르티 매트릭스였는데 얘의 듀얼 코드에 해당되는 새로운 제너레이터 G 프라임은 H의 소스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저거를 제가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니까 001 0 0 1 0
011, 그다음에 100, 101, 110, 111. 네. 뭐 이렇게 이런 새로운 코드 워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CSS 코드라고 해가지고 칼드방크 쇼어 스킨 해서 쇼어가 처음에는 9큐빗짜리를 했다가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걸 할 수 있어 한 게 이 칼드방크라는 사람이 원래는 고전적인 그 암호하는 대가였는데 이 사람이 저 개념을 보고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나온 게 이 CSS 코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에 사용되는 이 그러니까 로지컬 큐빗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거 보면은 전혀 감이 안 오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예. 근데 어 예, 일단 그 먼저 이 로지컬 큐빗 제로를 어떻게 생성했는지를 뭐 그나마 요거의 형태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요첫 번째 0000은 뭐로 인해서 만들어졌냐면 제가 이거 G 프라임을 했을 때 얘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니까 저희가 000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모든 애가 0이 나오니까 첫 번째 애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다가 001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여기에 곱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한 그 코드 워드를 그 다음에 생성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로만 이루어진 1010101 그게 여기 쭉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그러면은 이제 0102니까 이제는 가운데 있는 011, 0011이 011, 0011 여기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얘를 12를 3에 해당되는 이걸 하면 이제 그 얘기는 얘 둘을 다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이 110, 그러니까 이게 0이어야 되죠. 2가 아니죠. 그 바이너리니까. 그래서 110, 0110 해서 그 요 네 번째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는 이게 다시 100, 그다음 101, 110, 그다음 111 해서 쭉 나온 게 다 요 코드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나마 좀 그 뭔가 링크가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로지컬 원은 그럼 어떻게 정의됐냐? 저희가 여기서 원하는 게 그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로지컬 원, 그러니까 로지컬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로지컬 원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뭐 얘네들이 서로 오토고나라는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성질들도 있지만, 저희는 뭘 원하냐면 얘한테 X 게이트를 가했을 때, 이게 1이라는 로지컬 큐빗이 나오길 바라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원래 이게 그냥 피지컬한 0이었으면은 여기다가 X 게이트를 가면은 당연히 1 나오는 거는 뭐 이게 원래 정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뭘 하고 싶냐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값들로 막 새로 합성해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가 단순하게 만약 이게 7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각각의 큐빗에다가 X, X, X 텐서를 다 해가지고 7개의 X를 다 했는데도 요게 나오는 그런 코드를 원하거든요. 이게 사실 무조건 돼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되게 복잡한 애인데 그게 뭐 굳이 나올 거가 있냐 했을 때 일단 CSS 코드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렇게 병렬적으로 X를 가하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게 그런 애를 만족하는 코드를 찾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제가 여기다가 X를 쫙 가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플립이 된 거잖아요. 모든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로지컬 1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코드들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되는 코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적용해도 저희가 원하는 X 오퍼레이션이, 논리적인 X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희는 이거를 트랜스퍼설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게이트들이 다 트랜스퍼설 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도저히 인코딩 된 상태로 그대로 적용해서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디코딩을 해가지고 거기다 적용한 다음에 다시 인코딩하고,
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만큼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은 디코딩하고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꽤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detect 못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트랜스버살한 그런 게이트를 가하고 싶긴 한데, 예, 그 뭐 이게 완벽하게 되는 코드는 존재할 수는 없고, 안타깝게도. 예, 그래도 꽤 그 얼마나 많은 트랜스버설 코드를 트랜스버설 게이트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코드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거 이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예, 한정적이라 일단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멀하게 만든 게 예, 스테빌라이저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좀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확장하게 서피스 코드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적어놓지 않은데 뭐 스테빌라이저 코드의 또 다른 타입이 보통 저희가 뭐 컬러 코드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커렉션 코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게 다 각각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약간 주어진 양자 컴퓨터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 어떤 컨스트레인트들에 따라서 예, 거기에 적합한 그런 코드들이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코드, 그러니까 서피스 코드가 좀 파퓰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그 일반적인 코드를 저희가 뭐 해석하거나 그럴 때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그러니까 3 코드가 있을 때 저희가 뭐 이런 뭐 신드롬 메저먼트라든지 뭐 그런 걸 하려면은 여기서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신드롬 메저먼트 하는 큐빗에다가 이렇게 되게 멀리 있는 게이트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양자 컴퓨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되게 멀리,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빗하고 이런 신드롬하고의 측정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뭐 예를 들면 초전도라든지 아니면은 고체 기반의 그런 그 양자 컴퓨터들은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애들끼리밖에 오퍼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럼 저렇게 멀리 있는 걸 하려고 뭐 스와ಪ್ 게이트 잔뜩 하면은 에러가 그 사이에 계속 누적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만든 게 서피스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원 서피스의 매핑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큐빗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엔슬람 큐빗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 까만 애들이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하얀 애들이 다 샌드 메저먼트를 위한 보조 큐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다 이렇게 뭐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속 얘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뭐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개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십자가의 요런 커넥티비티를 저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랑 실제 물리적인 임플리멘테이션에 많이 연결해 놓은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에러 커렉션 코드는 뭐 이번 학기는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더 오버롤한 그 픽처를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과연 양자 컴퓨터라는 걸 만들 때 어떤 레벨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냐, 뭐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처음에 많이 했던 거는 결국에는 저희는 어떤 퀀텀 알고리즘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저 상위에 있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또 이걸 일일이 다 구현할 때는 완전히 물리적인 레벨에서 예, 뭐 소년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온 트랩이라든지 아니면 광자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구현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예, 물리적인 뭐 비트 하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이런 알고리즘이 돌아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약간 계층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도 저희가 그, 그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 디지털 게이트 레벨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디지털 게이트를 구현하는 그, 그, 예, 티모스 디바이스 정도 수준부터 생각해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뭐 그런 거를 다 구조화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실제로는 그 얘네들을 구현할 때 저희가 보통은 큐빗이 그러니까 뭐 광자 큐빗은 약간 좀 다른데 그 보통 어떤 물리적인 큐빗이 존재한다면 얘한테 결국에는 얘를 보통은 제가 계속 후레벨 아톰으로 보통은 모델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후레벨 아톰에서 전자가 요 밑에 있는데 얘를 위쪽으로 올리려고 한다.
그럼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보통 어떤 형태로 전달해 주냐면 뭐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해 준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아니면 RF 같은 것도 전자기파니까 만약에 요 에너지 차이가 그 정도 주파수에 해당되면은 그런 파를 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에너지 차이가 그 빛의 파장에 해당되는 정도로 되게 에너지 차이가 높다. 그러면 그럴 때는 레이저를 쏴서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레이저를 쏠 것이냐, 언제 제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정확하게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필요한 게 이런 디지털 컨트롤러가 그다음부터 다시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컨트롤러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할 거랑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랑 되게 갭이 크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퀀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면은 그 퀀텀 알고리즘들을 일단은 다 물리적인 어떤 그 게이트들로 다 분해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게이트의 종류랑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되게 하이 레벨의 그 게이트들은 되게 차이가 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런 그 그럼 컴파일러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파일을 그러니까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어떤 게이트 레벨로 만들어지면은 그 게이트 레벨을 다시 물리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언제 아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언제 킬 건지 언제 끌 건지 그런 걸 다 다시 그 디지털 컨트롤러의 시퀀스로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여기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들한테 적용을 해서 구현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저희가 에러 커렉션까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서 기술하는 그 알고리즘들은 당연히 에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다 기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물리적인 애한테 하나씩 매핑하면 에러가 엄청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중간에 그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큐빗이었는데 요 논리적인 큐빗을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큐빗들을 쫙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들을 연산을 해주는 이런 단계들까지 쭉 거쳐야지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 한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IBMQ나 뭐 아이온큐 같은 데서 실행해 보시면 얻는 결과들은 다 이런 과정들, 물론 아직까지는 로직 큐빅은 제대로 구현이 뭐 실험적으로 약간씩 이제는 구현이 좀 되고 있는 단계긴 한데 아직까지 좀 그 갭이 커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로지컬 큐빅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다 물리적인 큐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5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